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해드립니다. 장렬한 브리핑. 안녕하세요. 1일 참여하게 된 신입 아나운서 매경 병아리 김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을 때예요. 지난주에 여러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PPI부터 CPI, 소매 판매 지수 다양하게 발표가 됐는데 다 좋게 나왔어요. 네. 금리 인하 네, 기대감 커지고 있고 미국 경기와 금리 인하 움직임이 2019년과 유사하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보험성 금리 인하를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일단 그 지난주에 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세 가지 PPI, CPI, 소매 판매인데 더 중요했던 건 사실은 월마트 실적도 중요했어요. 네. 월마트가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보통 웬만해서는 가이던스를 그렇게 많이 높이지 않은데 실적이 잘 나왔고 그 미국 중심의 실적이 잘 나왔을 뿐만 아니고 연간 실적의 전망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래도 돈 쓰는 사람들은 여전히 쓰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한풀 꺾이고 많이 돌아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연착륙 가능하다. 연착륙 가능하면은 곧 이제 9월 18일 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9월 달에 앞서서 금리 인하를 몇 번만 할 것이냐, 몇 번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가장 최근 거는 2019년, 네, 그전에는 1995년, 또 그전에도 해서 3번 정도는 베이비 스텝 0.25 한꺼번에 0.5가 아니고 0.25%씩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서 경기가 연착륙 성공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는 경기가 둔화되는 건 우리가 흔히 이런 지표를 쓰는데요.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102 정도니까 100 이상이면 아직은 경기 침체 근처 안 간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몇 개월, 1개월, 4개월 뒤에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내려가요. 100 이하로. 앞전에 얘기한 세 번의 그 케이스는 베이비 스텝으로서 이게 0.2를 이렇게 내려갔을 때 금리 인하하고 이게 98인가 99까지밖에 안 내려갔어요. 100에서 별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연착륙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시나리오를 하면은 올해가 지금 몇 번 남았죠? 9월, 11월, 12월 세 번의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 번씩 하면은 0.75%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여기까지는 이제 베이비 스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하면서도 경기가 폭락 안 하고 이래서 OECD 경기 선행 지수로서 한 99 이렇게 나오면은 과거 세 번의 사례하고 비슷하게 경기 침체가 아닌 연착륙 유도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착륙이라면 제가 봤을 땐 기본 시나리오는 제가 두 번째인데 0.75% 금리를 한 번에 0.5 빅컷 없고 빅컷 하면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지 않고 0.25 정도로만 하더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근거는 뭐냐면 GDP가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제 시나리오고 이 시나리오 보면 지금 오늘은 주가가 빠지는데 그 코스피가 한 2,700 후반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기본적인 시나리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3번이 아니고 4번 이상 이른바 4번 이상은 1%인데 세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은 0.5로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빠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것이냐? 왜 0.5%지? 그 이제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갔구나.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실업률이 갑자기 4.5% 나오지 4.3인데 4.5로 간다든지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빨리 빠지면은 세 번 갖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빅컷을 한 번 정도 포함한 9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이 될 수 있는데 그 포함한 한 1% 이상 되면은 그러면 코스피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2,700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기준금리 시나리오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0.25%로 끝날 수는 없는 건지 아니면 한 번에 0.5를 내릴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0.25 정도로 세 번인데 한 번밖에 안 한다면 굉장히 스트롱하거든요. 그럼 아마도 그러려면은 실업률이 다시 4.1% 이하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실업률이. 그다음에 GDP가 3분기, 4분기 연속으로도 한 2.2% 후반대 이래 나오면은 한 번 가고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지금은 그 시나리오가 안 들어 있고요. 0.5% 그거는 가능성이 있죠. 세 번은 아니고 그거는 그 중간이죠. 4.1까지 아니더라도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정체. 그러면 천천히 가. 그러면 이제 두 번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를 두 번만 해도 괜찮다 그러면 요거는 금리 인하 세 번 한다는 제 가정보다도 더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 정도 스트롱하다는 거니까 그러면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 있잖아요. 시총이 큰 거.
반도체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업체들이 탄탄하잖아요. 금리를 3번 하든 2번 하든 사실 얘들은 관계없다 싶으면 그 주식 쪽으로 몰리고 그 다음에 조그만 주식들은 3번, 4번 할 줄 알았는데 2번밖에 안 해? 우리 좀 불안한데? 그러면 조그만 주식이라 다른 쪽은 덜 가고 그렇게 믹스가 좀 바뀔 수도 있죠. 네네. 금리 인하가 3번이 아니고 2번이나 이렇게 하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네. 뭐 타격을 입거나 아니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를 많이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던 주식들, 2차 전지라든지 리츠, 네. 고금리에 힘들었던 거, 아니면 무슨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산업재 이런 주식들은 금리 인하 많이 하니까 네. 신이 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달러가 1390 이렇게 하다가 지금 1350, 60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진 거고 네. 원화가 강세가 됐잖아요.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자금이 유입할 수 있다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신흥국가도 자기네 커런시가 강해지면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시장에 있거든요. 얼마나 빨리 원화가 더 강세가 될까? 1300? 네. 1310? 1450까지 내려왔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이번 주에 몇 가지 변수가 있어요. 공화당 전당대회가 미국에 있었죠. 지난달에.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해리스하고 부통령 당선돼서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네, 19일부터. 지금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좋은 거 아니죠. 국가적으로는 재정이 확대된 게 이슈란 말이에요. 재정 확대된 게 이슈다라고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려가 부각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원달러 상승 압력이 되죠. 네. 왜냐면은 돈을 안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부족해서 적자가 난 거니까 이렇게 풀면 안 돼요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 대책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달러가 어떻게 돼요? 강세가 되는 거고 네. 원화는 약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 시간이 가까우고 전당대회 오고 뭐 선거 나오고 할 때 되면 실질적으로는 현실 체크가 되니까 재정 적자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원달러에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최소한 달러 원화가 엄청나게 강세가 많이 됐는데 그걸 좀 멈추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맞잖아요. 네. 그렇죠. 잭슨홀 미팅에서 이번 주에 있는 것들에서도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거 두 번에 한 번은 맞으니까 달러가 약세되는 그 기조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되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는 그 다른 반작용이 있는 거죠. 그런 게 네네.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한국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금리를 인하할까요? 아니면 동결할까요? 일단은 초반에는 금리 인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국 금리 인하하니까 우리도 먼저 할 수도 있지 않아?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건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참 쉽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그렇게 탄탄한 것도 부동산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선행적으로 할까 헷갈려요. 그러면 만약에 동결하면은 금리를 낮추지 않고 동결하면은 원화가 약세가 될 수도 있죠. 원화가 강세가 됐던 최근의 상황이 조금 잠깐 수그러들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시점이 오늘이 아니고 며칠 뒤니까 네. 하루 이틀은 더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오히려 우리가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 내릴 것 상황도 내리 못하고 동결하고 그 다음에 재정 적자 우려 때문에 미국이 달러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게 되면은 또 반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은 달러가 약세해서 원화가 강세되는 게 맞지만 최근에 빨리 됐기 때문에 좀 숨고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금리를 3번 하고 베이비 스텝으로 일단 가본다 이거죠. 네. 그 전제를 깔았을 때는 지금 포지션, 그러니까 테크는 언더하면 위험하고 그렇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비중을 오버웨이트하기에는 뭐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몇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2,700 후반 정도까지 보여요. 지난주 2,635가 지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추세적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올라가는 속도는 지금 더딘데 오늘 내일 쉴 것 같은데 121선이면 4개월이거든요. 121선 우리 이것이 2,715예요. 2,715까지 갔을 때 저항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걸 얼마나 쉽게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섹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형태에 따라 가지고 2,795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금리 인하까지 확인하고 9월, 7월, 10월 달 가서나 다시 한번 볼 것인지 그 시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부장님 혹시 어느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기존에 2,790이라면은 시장 섹터별로 비슷하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포함한 테크
테크는 꼭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만 크니까 그런데 네. 뭐 요즘은 변압기도 AI 관련해서 반도체가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이거 포함해서 한국은 이제 삼성전자 워낙 크니까 그쵸. 테크하면은 이제 한 30% 중반 넘어가거든요. 35% 미국이나 한국이나 합해서 35% 정도 가져가고 그 다음엔 제약바이오. 화장품, 제약바이오, 화장품 이 정도가 제 눈에 먼저 보이고요. 우리가 뭐 금융소득세라든지 기업별류압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기대도 있고 뭐 아직 확실치 않잖아요. 이런 쪽이가 변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은 전체의 시총 코스피 전망을 높이면서 그쪽 섹터를 높일 수도 있죠. 그쪽 섹터면 금융별류압, 네. 자동차가 됐든 은행이 됐든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그게 확실치 않으면은 뭐 일부분만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하면은 아무래도 오버웨이트는 제약바이오나 화장품 쪽이 먼저 될 것 같아요. 화장품. 테크가 빠지는 건 아닌데 네네. 테크는 시장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반도체 오늘 촬영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요즘 AI 거품론도 워낙 핫하게 있었고 뭐 엔비디아 블랙엘 지원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가 있는데 네. 반도체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지난주에 나온 게 두 가지 기사하고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네. 시장에서 이거를 얼마나 흡수했을까를 본다면 많이 흡수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반도체는 뭐 수급이고 뭐고 하는 핵심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반도체에서 HBM, 우리 AI에 해당되는 HBM 말고 네. 일반적인 DRAM이 있거든요. 그 네네. DDR4, 5 이렇게 얘기하는데 DDR5 DRAM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그 외신의 보도가 있었어요. 가격은 올라간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가격의 그 강도, 올라가는 강도가 그쵸. 원래 시장이 생각했던 게 한 10%, 15%였는데 조금 더 높은 15에서 20% 정도의 상승, 인상을 통보했다. 고객들한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긍정적 작용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AI 고점 논란. 그러니까 AI 고점은 엔비디아 얘기고 엔비디아가 이슈가 돼서 이슈가 되는 거는 TSMC에 영향을 주는데 네. TSMC 실적을 7월 달에 잘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엔비디아 블랙웰이라는 것도 이슈가 됐지만은 네. 블랙웰이 뭐 3개월, 4개월 연장되는 게 아니고 한 4, 5주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게 영향이 있다 하면은 요거 전에 지금 만들고 있는 H 시리즈, 허퍼 시리즈라는데 H100, H200을 더 만들어 팔 수도 있다. 수요가 여기도 강하니까 지금 버전, 미래 버전이 아니고 그러면 실제 임팩트는 제한적이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구 올라가서 엔비디아는 고점 130 몇 불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가서 7%밖에 안 빠진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TSMC도 실적이 7월달 실적이 전년 대비 45% 올라왔으니까 맞아요. 긍정적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른 거예요. 네. 하이닉스가 안 오른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16% 올랐어요. 마이크론도 16%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맞아요. 삼성전자 더 올랐지. 네.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아직 해결 안 됐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오늘 7만 원 선으로 또 내려갔던데. 7만 6천 원? 네, 그러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 그거는 이제 거죠?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는 삼성하고 하이닉스 주가는 삼성은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깍 네. 쓰고 하이닉스는 15만 원 바닥 이미 쳤고요. 네네. 아마 20만 원 가지 못하는 이 정도가 경기 침체 우려가 남아 있을 때예요. 근데 그걸 뚫을 수 있는 고점에 대한 논란을 실적으로 보여주면은 네. 아까 20만 원 안차 다시 뭐 8만 원 안착이 되는데 아직 그게 확인되지 않다 보니까 눈치 작전을 보일 수 있는 그 시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핵심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미국 주식도 많이 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미국 주식에서는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탑입니다. 오. 엔비디아는 8월 28일 실적 보셔야 돼요. 네. 지금은 주가는요 어느 정도 기대가 조금 들어갔어요 이미. 애널리스트가 지금 갖고 있는 아직 새로운 포캐스트가 잡히지 않은 그 숫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PER이 내년 기준으로 30배 정도가 한 106, 7불 정도예요. 그다음에 PER 40배 정도가 한 140불 정도예요. 네. 최고로 또 140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도 140, 150도 많이 있어요. 그럼 네. 한 40배 정도 주는 거고 40배가 좀 내려가려면은 포캐스트가 더 좋아져야지 내려가겠죠. 네, 그쵸. 그거는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30배 이하는 잘 안 간다는 거잖아요, 실적이. 그래서 건대 이미 그 중간을 약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개념으로서 AI 얘기할 때 애플이 있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AI 얘기할 때 클라우드 서버 저쪽에 먼 데 갔다가 돌아오는 거 네. 데이터가 이런 개념인데 온 디바이스를 하잖아요. 온 디바이스 하겠다는 거에 드라이버는 누구냐면 애플이에요. 애플의 스마트폰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물론 지난주에 구글이 먼저 히트를 썼습니다. 구글에서도 뭐 폰 말리거든요. 픽셀폰이라고 거기에 제미나이라고 자기네 네네, 맞아요. 음성용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한 거를 애플도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아이폰 16 나올 때 이제 AI 인텔리전스 CD를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네. 둘 다 PER이 엔비디아가 한 30배 중반 넘어가기 시작하고 애플이 한 30배 정도 됐기 때문에 아주 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죠. 그러면 많이 빠진 거 따질 때는 마이크론을 사는 건데 마이크론을 살까 하이닉스 살까 고심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거 하려면은 다른 개념으로서 아까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하면은 그 칩을 설계하는 업체 있잖아요. 네네. 애플은 칩 설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브로드컴이 있어요. 아, 브로드컴. 커뮤니케이션을 넓게 하라. 그 브로드 그런 개념이 쓰는데 네. 꽤 큰 회사입니다. 이거 괜찮고 메타 같은 경우는 우리 AI 할 때 챗 GPT 이런 거는 클로즈드거든요. 자기네가 잘 준비해서 하고 뭐 소스 코드를 이렇게 하지 않는데 메타는 다 오픈했어요. 그래서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오픈 소스 AI의 미래를 잘 본다면은 메타도 관심이 된다. 한국 소부장은 지난주 실전 나온 것 중에서 실적이 괜찮거나 전망이 좋다고 리포트가 나온 게 3개. STI, 이스페타시스, PSK 홀딩스가 있는데 반도체 만들 때 그 이제 그 칩과 칩에 이걸 범프, 돌기,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돌기, 범프를 만들어줄 때 필요한 장비가 있어요. 네. 그게 리플로우라는 거예요. 열을 플로우해진다는데 리플로우 장비가 하는 회사가 STI가 있고 네. PSK 홀딩스가 있어요. 근데 STI는 작은 회사예요. 네. 커버가 별로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내년도 전망이요. 한 명은 600억이고요. 네. 이익이 네. 또 한 명은 더블이에요. 1200억. 600억, 1200억인데 목표 주가 한 5만 원대 비슷해요. 네. 이렇게 예측이 다르잖아요. 헷갈리는 주식이죠. 그래서 리포트를 둘 다 봐야 돼. 현대차 증권하고 다올 투자증권의 예측이 다른 리포트를 보시고 어느 게 신빙성 있는가 보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주가가 미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스페타시 많이 아는 종목이죠. 이거는 보드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는 단점은 뭐냐면 실적이 바로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밸류가 싸지가 않아요. 그런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페타시스는 커스터머가 구글하고 엔비디아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잘 되면 같이 움직여서 동행할 수 있다. 그런 식이고 PSK 홀딩스는 그들 큰 종목이죠. 네. PSK 큰 종목인데 아까 리플로우라고 전기가 통하는 무슨 돌기 같은 거 만들 때 필요한 장비 그게 리플로우 장비에서 삼성 쪽에 들어가는 게 이 회사가 갖고 있고 PSK 홀딩스가 아쉽게도 2분기까지 실적이 쏘쏘했어요. 근데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는 높이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종목이 시장보다 아웃퍼폼하면 시장보다 시장이 5% 1% 빠질 때 얘네가 0.6% 빠지고 이렇게 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은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리포트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장렬하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장렬한 브리핑. 안녕.